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동족 간의 비극을 막고 주변 여러 나라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세 분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동맹국가인 미국의 강력한 공산주의 경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3대에 걸쳐 권력 세습을 하였고 가장 강력하고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수십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그 돈으로 오늘날 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고 말이지요.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미국 정부에 대항하거나 국가전복을 기도하거나 미국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간첩죄 등을 적용하여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미국 국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만일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비슷한 대북 지원 정책을 또다시 펼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강경한 압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압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압박을 당한다면 한국의 미래에 어떠한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규모와 관련된 의혹들은 이미 기정사실로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각 대통령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혹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지원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죠. 이 회담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북한에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생각해보면 현대그룹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와의 은밀한 밀약이나 지원이 없이는 그룹 독자적으로 6천억 원이라는 돈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주관했던 당시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송금과 관련된 의혹은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이어졌어요. 조사 결과 이 돈이 실제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로 북한에 지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 사건은 이후로도 대북 비밀송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 중 일부를 김대중 정부가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어요. 당시에 통치자금이 어쩌고 대통령의 통치권이 어쩌고 하면서 우야무야 되었지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된 의혹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사기라는 혹평을 듣는 것이고요. 또 대북 햇볕 정책이 진정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어요. 노무현 정부가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성격과 방법은 다르지만 북한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은 없었어요. 하지만 개성공단을 건설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또 다른 지원도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쌀, 비료, 의료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약 30억 달러, 원화로 4조 3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북한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대북 지원 이야기를 해보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 의혹 속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식량과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수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진했어요. 가장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은 북한의 만경봉호가 동해의 묵호항에 입항했을 때 만경봉호에 무엇을 실어서 북한으로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 달러를 실어보냈다는 의혹도 있었고 김정은에게 최고급 리무진 벤츠 자동차를 실어보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듯이 김정은의 자동차가 리무진 벤츠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2018년 4월 27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어요. 이 USB에는 한반도의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자료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단순히 경제 협력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비밀 자료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이나 남북 간 경제적 약속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말 큰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는 건 한국 사람이라면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 한국이 놓이는 결과만 만들어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군사적 동맹국인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해 매우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찬양이나 선전선동은 국가 반역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반역죄는 사형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활동이나 선전하는 행위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상적 자유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그 사항에 관련되어 강력한 법에 따른 처벌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우방국가로 믿고 있었던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북한 정권에 수천억 원씩 제공한 것은 미국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의 대북 지원이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다는 비판과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은 여기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다양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허언에 불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여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양국 간의 무역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동맹 관련 협상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압박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조치는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금융과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제한하거나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금융 거래를 매우 심각한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과 관련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적 측면에서의 압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조정하거나 군사협력 수준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지요. 혹시 말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한국도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놈들 제재를 할 테면 해봐라. 한국도 핵을 보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위험한 것은 최후의 극단적인 상황의 전개 가능성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직접 저지하기 위해 북한을 향하여 군사적 행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북한 군사보복 대상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국가에서 드론의 역할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을 향하여 여러 차례 무인 항공기를 내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남한으로 날아들었죠? 그것이 단순히 오물풍선으로만 생각되시는지요? 그것이 바람을 이용한 소리 없는 드론 비행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폭약을 매달아 칠흑 같은 야밤에 남한으로 띄워보내면 당하지 않을 재간이 있나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이 말은 한동안 잊어버렸던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다시 되새겨볼 때가 되었습니다. 유권자가 확실한 국가안보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인을 물어버리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호랑이를 키워온 지금까지의 대북 지원 방법은 철저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무모하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솎아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정치인을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